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채웁니다. 36살의 정우는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옆에 누운 아내 서연은 아직 잠들어 있고, 5살 딸 하린이는 작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죠.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하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동안 정우의 머릿속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 7시 정우가 양복을 입고 있을 때 서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와 함께 토스트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서연은 33살의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5년. 차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정우는 중견 기업의 과장으로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오고, 서연은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하며 살아갑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죠. 그때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린이가 일어나 거실로 아장아장 걸어 나옵니다. 정우는 딸을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아빠 회사 가지 마. 하린이의 말에 정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죠. 아빠가 돈 벌어야 하리니 장난감. 사주지 식탁에 둘러앉은 세 식구는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정우는 토스트를 베어 물며 서연을 바라봅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하린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 정리 좀 하려고, 그리고 오후엔 헬스장 갈까 봐.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은 3달 전부터 동네 헬스장에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출산 후 불어난 체중을 빼겠다며 열심히 운동한다고 했죠. 정우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서연의 운동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게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다니던 게 어느새 거의 매일같이 가는 수준이 되었거든요. 정우는 그 순간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마칩니다. 8시 15분 정우는 현관문을 나서며 잘 있어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서연은 문 앞까지 따라 나오지 않고 거실에서 손만 흔들죠. 예전엔 항상 현관까지 나와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정우의 마음속에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정우의 머릿속엔 이상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대화가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밤에 먼저 잠들어 버리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는 습관도 생겼죠. 특히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서연이 보이는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온 건지 확인도 못하게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버리곤 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냅니다.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정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출근길 풍경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친 표정의 직장인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정우도 그저 평범한 가장일 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 무언가 걸리는 기분이 듭니다. 아내의 변한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회사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아서도 정우는 집중이 안 됩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죠.
그날 오후 정우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그 묘한 위화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식당에 갔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정우는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정우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연락은 없었죠. 서연에게 문자를 보낼까 망설이다가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에 가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저녁 7시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네. 서연의 목소리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반응이 이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일 빨리 끝나서 일찍 나왔어. 할인이는 어린이집에서 데려왔고 지금 방에서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죠. 소파 위엔 깨끗하게 개어진 빨래가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엔 저녁 준비를 하다 만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서연은 계속 정우의 눈을 피하며 부엌으로 향했고 오늘 뭐 먹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대답하며 서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우는 옆에 누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벌써 눈을 감고 잠든 척하고 있었죠.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달 전부터 시작된 헬스장 등록, 그 이후로 점점 잦아진 외출.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보이는 이상한 반응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계획이 있었죠. 회사에 도착한 정우는 동료에게 오늘 오전에 외근 나간다고 말하고 다시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내다봤죠. 9시쯤. 서연이 할인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서연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이상하게도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 확인하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죠.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정우는 10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정우는 그 남자를 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로 서연이 다니는 헬스장의 트레이너 민호였던 거죠. 몇 달 전 서연과 함께 헬스장에 등록하러 갔을 때 잠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집으로 올라갈 수는 없었죠. 만약 아무 일도 없는데 들이닥친다면 서연에게 의심받는다는 걸 들키게 될 테니까요. 정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9시 20분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우의 머릿속엔 온갖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민호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우는 그날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들였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출근하고 딸을 어린이집에 보낸 직후의 말입니다. 정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증거 말입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소형 카메라, 가정용 몰래카메라, 증거 수집 같은 키워드들을 입력하며 여러 제품들을 찾아봤습니다. 오후 2시쯤 정우는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정우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한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전문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 찾는데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제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시계형이고, 이건 충전기형입니다. 이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처럼 생겨서 전혀 티가 안 나죠. 정우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화질은 어떻게 되나요? 와이파이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가요? 사장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 제품들은 다 FHD 화질이고 전용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화 파일도 자동으로 저장되고요. 정우는 2가지 제품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책꽂이에 놓을 수 있는 작은 액자형 카메라였고, 다른 하나는 침실에 둘 수 있는 무선 충전기형 카메라였죠. 사장은 설치 방법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와이파이 연결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녹화는 자동으로 되고 움직임 감지 기능도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알림이 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민호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로 들어가던 모습. 그리고 1시간 후 나오던 모습.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정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왔네.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정우의 귀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일이 일찍 끝났어. 할인이는 방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정우는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할인이에게 반찬을 먹이고 있었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 저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정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할인이가 잠든 후 정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 2개를 꺼냈죠. 먼저 거실. 책장 옆 선반에 액자형 카메라를 놓았습니다. 다른 소품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니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침실로 가서 화장대 옆에 충전기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할인이의 작은 침대가 바로 보이는 위치였죠. 핸드폰으로 앱을 실행하니 2대의 카메라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거실 전체가 다 찍히고 침실도 구석구석 보였어요.
만족스러웠죠. 정우는 설정을 마치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선 서연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되겠지.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 켰죠. 카메라 앱을 실행하니 집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이 할인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정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침 9시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카메라 앱을 켜놓은 상태로 말입니다. 서연이 할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서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무언가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정우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지만 문자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낸 후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이불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집안을 정돈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우의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9시 40분쯤 서연이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향했죠. 정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민호였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피듯 복도를 확인한 후 재빨리 문을 닫았죠. 두 사람은 현관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마스크를 벗으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죠. 정우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거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 민호에게 뭔가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는 그걸 받아 마시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민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핸드폰을 움켜쥔 채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응시했죠. 잠시 후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고 침실 쪽으로 향했어요. 정우는 화면을 침실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두 사람이 침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그 침대는 부부가 쓰는 큰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이의 작은 침대였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5살 딸이 매일 밤 자던 그 작은 침대 앞바. 엄마가 번갈아가며 책을 읽어주던 그 공간, 가족의 따뜻한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화면 속 두 사람은 할인이의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연이 민호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어요.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화면 속에선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딸의 침대 위에서 아내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정우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정우는 핸드폰 화면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봐야 했거든요.
11시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옷을 주워 입고 서연은 침대 시트를 정리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길래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걸까?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현관으로 향했죠. 민호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배웅하며 복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민호는 재빨리 나갔죠.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침실 시트를 빨래 바구니에 넣었죠. 마치 일상적인 가사 노동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정우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방금 본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딸의 침대에서 정우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화 파일을 확인했어요. 전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죠. 정우는 그날 오후 내내 회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아까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침대 위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광경이 지워지지 않았죠. 오후 4시쯤 정우는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팀장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몸 상태가 최악이었거든요.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집에 가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았어요. 정우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까지 걸어갔죠. 강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이 입었던 하얀 드레스 할인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 가족 셋이 함께 웃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같은 키워드들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법률 사무소를 찾아보던 중 한 곳이 눈에 들어왔죠. 가정, 파탄 및 불륜 전문 이혼 소송 15년 경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을 하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상담받고 싶은데요. 직원은 일정을 확인하더니 내일 오전 10시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예약을 확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쯤 정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할인이가 블록을 쌓고 놀고 있었어요. 아빠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정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할인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 먹을래?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죠. 정우는 아니 먹었어 하고 대답하며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변호사와의 상담을 생각했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증거 영상을 보여주면 될까?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연에게 오늘 외근이 있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죠. 법률사무소는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10층에 위치한 사무소였어요. 정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접수처에 도착했습니다. 10시 예약한 정우입니다. 직원이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우는 의자에 앉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헬스장 트레이너와의 관계,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한 결정적 증거까지 말입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설명을 마친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몇 분간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명백한 불륜 행위가 녹화되어 있고 장소와 시간도 특정할 수 있네요. 특히 자녀의 침대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 정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정우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경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정우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죠. 먼저 이혼 의사를 배우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이혼을 시도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증거가 있으니 재판까지 가도 승소는 확실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정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회사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서연과 대면할 것인가? 언제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모든 걸 끝내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매일 밤 거짓된 일상을 이어가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갈게. 할인이는 친정에 맡기고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서연에게서 곧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정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정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서연만 있었죠. 할인이는 어디 갔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맡기고 왔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죠.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뭐 하는 거야?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텔레비전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집안 거실이 떴죠. 서연은 그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민호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왔죠. 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계속 틀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잡는 장면, 침실로 향하는 장면, 그리고 할인이의 침대 위에서 함께 있는 장면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정우야, 그게 정우는 영상을 멈추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 변명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얼마나 오래된 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죠. 석 달쯤 됐어. 석 달. 정우는 되물었습니다. 석 달 동안 나를 속이고 내 딸의 침대에서 저런 짓을 했다는 거지. 서연은 얼굴을 더 깊이 묻었어요. 정말 미안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처음엔 운동 상담받으러 갔는데 민호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우는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변명 같은 건 필요 없어. 사실만 알려줘. 몇 번이나 만난 거야.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죠. 정확히는 모르겠어. 한 20번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20번, 한 달에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만난 거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정우가 물었어요. 매일 회사 가서 돈 벌어오는 나를 바보로 본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당신 잘못은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냥 외로웠고 민호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서. 관심. 정우는 비웃었습니다. 관심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남편한테 말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당신은 항상 바빴잖아. 회사 일에 지쳐서 집에 오면 바로 씻고 자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나랑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야?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이유가 돼. 내가 돈 벌러 다니는 게 잘못이야.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정우는 차갑게 말했죠. 이혼하자고.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할인이는 내가 키울 거고. 서연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다시 생각해보자.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할인이 생각. 정우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인이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할인이를 생각하라고. 서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이어서 말했죠.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위자료랑 양육권 문제 협의하자. 그리고 민호한테도 소송 걸 거야. 서연은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당장 집 나가. 친정이든 어디든 가. 나는 할인이 데려와서 여기서 지낼 거니까. 서연은 울면서 매달렸어요. 정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정우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가. 지금 당장. 서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정식으로 의뢰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정우는 서류에 서명하며 물었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죠. 협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도 실패하면 재판까지 가는데 전체 과정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상간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는데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일주일 후 서연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연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죠.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하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정우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죠. 조정실 앞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죠. 하지만 정우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 조정위원 앞에 마주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한가요? 정우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확고합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죠.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조정위원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부정행위가 명백한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조정위원이 정우를 바라봤어요. 위자료와 양육권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양육비는 따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이를 못 보게 하려는 거야.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죠. 한 달에 한 번 제 입회하에서만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너무하잖아. 나도 엄마야. 조정위원이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온 정우는 변호사와 복도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말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원하시는 대로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며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 민호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변호사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고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답변서를 보며 분노했죠. 좋아서 만났다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3층 법정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죠. 판사가 입장하고 양측 변호사가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우 측 변호사는 증거 영상과 함께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어요.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특히 자녀의 침대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서연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재결합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하고 양육권은 부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님 재발효 할인이 많은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2번 부에 입회하에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민호에 대한 재판도 한 달 후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어요. 서로 사랑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하지만 정우 측 변호사가 증거 영상을 제출하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영상을 확인한 후 민호를 바라봤어요. 타인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정우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왔죠.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혼 확정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은 부에게 귀속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인이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돌봄 도우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정우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아빠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정우는 딸을 안아올리며 볼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뭐 했어? 할인이는 신이 나서 그림을 보여줬죠. 아빠랑 나랑 그렸어. 그림 속엔 아빠와 할인이 2사람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인이는 이제 엄마 없는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겁니다. 정우는 할인이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말입니다. 도우미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정우는 그 질문에 숟가락을 멈췄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죠. 할인이는 아직 5살이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집에 안 오는지, 왜 이제 한 달에 2번만 만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정우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 가끔 우리 할인이 보러 올 거야. 할인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왜 우리랑 안 살아? 정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정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래, 할인이가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빠랑 재미있게 지내자. 할인이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고 정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셨죠.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거실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과의 첫 면접 교섭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놀이터였어요. 정우는 할인이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할인이를 보자마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할인아, 엄마야, 보고 싶었어. 할인이는 엄마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못 본 사이 조금 낯설어진 것 같았죠. 정우는 벤치에 앉아 2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할인이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놀았어요. 하지만 계속 하린이에게 물어봤죠.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랑 재미있어. 서연은 그 말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면접 교섭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하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다음에 또 보자. 엄마가 하린이 많이 사랑해. 하린이는 잘가 엄마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서며 눈물을 닦았어요. 정우는 하린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하린이는 아무 말이 없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를 재운 후 정우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 옆 선반을 바라봤어요. 그곳엔 여전히 그때 설치했던 작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카메라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작은 기계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만약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알게 됐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카메라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죠.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이미 모든 게 끝났고.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정우는 카메라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평생 정우의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신뢰에 대한 배신, 가족의 붕괴, 그 모든 아픔이 말이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이제 싱글 대디로서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엔 하린이를 깨워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엔 퇴근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엔 하린이와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우는 힘을 얻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와 하린이는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린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린이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 거야. 하린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 정우는 하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정우는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내 딸만큼은 거짓 없는 세상에서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하린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정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죠. 엄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했다고, 아빠는 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하린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걸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정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